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심판에 맡기지 않고 국가 권력이 강제적으로 해산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진당 분들하고 연대는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문건 사건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텐데요. 박태우 고려대 교수,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그리고 변한봉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야당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통진당과의 연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지금은 아니다. 그 지금은이란 말을 썼어요. 그럼 앞으로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했다는 얘기고요. 예. 지금 문재인 의원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 간에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과의 연대 네. 그리고 공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당론이었습니다.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야권 연대 문제는 오로지 선거 시기에 국민이 연대를 지지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앞으로 국민이 지지를 하면 지금 남아있는 다른 야당들이 있잖아요. 네. 정의당도 있고요. 네. 또 노동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어떤 다른 야당이 생길 수도 있죠. 네.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오는 당이 있으면 네. 그 당과의 연대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야권 연대는 통진당을 말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통진상 해산 정국에서 문재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간은 그래도 네. 그 통진당 잔존 세력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어떤 형태로 다시 정치 세력화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세력들하고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국민의 여론이 아주 따갑고 네.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헌재 결정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제 통진상의 또 결격 사유들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이런 네.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정도의 멘트를 한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전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또 그 이전에 의원입니다, 현재. 예, 의원이시죠.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할 때 네.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복권한 장본인이고 네. 또 야권 연대로 선거를 치르면서 한명숙 전 당대표와 함께 당의 그런 야권 연대 선거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책임이라든지 앞으로 또 통진당 잔존 세력과의 그런 선거 연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국민의 지지만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 이러한 그 말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 국민이 생각하는 그 잣대와 국가 이익은 또 다른 것이고 네. 국가 이익이 그러한 그 야권 간의 선거 연대라든지 어떤 특정 세력과의 정당과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멘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통진당과의 연대는 없다. 이런 얘기를 아예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인데. 예.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수님은 자꾸 통진당 잔존세력으로 특정을 하시는데요. 네. 제가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진당과의 연대와 그 정치적인 어떤 공조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고요. 그동안의 태도였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고 통진당 잔존 세력과의 연대 문제를 특정한 바가 없어요. 우리 문재인 의원의 지금 말씀에서도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진당이 200만 표를 가져간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 후배를 하겠다는 분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글을 올렸거든요. 저건 또 어떻게 해석을? 그것도 보면 사실은 양강 구도에서 표를 이식한 발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반대되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 활용하신다는 측면을 가질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문재인 의원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입니다.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통진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더 이상 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했겠지만 지금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다만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했을 경우 이런 종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거나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새롭게
그 출발한 정당이 네.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연대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말씀 같은 경우도 네. 결국 야권에서 자꾸 이합집산 쪽으로 모여 해쳐식으로 선거 때마다 하는 것은 결국 집권을 위한 노력입니다. 내가 표가 돼서 새누리당이나 어떤 다른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로서 이기려면 네. 나와 뜻을 비슷하게 하거나 같은 사람이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야권 세력이 결집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차후에 어떤 선택을 할까 그 부분은 사실은 같은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 그래.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전에 민주당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 사회 소위 종북 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해온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의 일환입니다. 국민 정서가 지금 그걸 아주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러면 차제의 대한민국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야당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야당의 정체성은 뭐고 대북과는 뭐고 야당이 끌고 간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보민주주의 허점은 무엇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정광정책과 철학으로 그들과 차별을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겠느냐. 이런 워딩들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200만 표가 있는데 국민이 원한다면 그거는 인기영합주의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 변호사님. 예.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입니다. 네. 단순히 근데 정권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은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을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획득만을 위해서 여권 연대를 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기 위해서 아니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색깔은 비슷하니까 야권 연대를 하겠다. 네. 그것은 정당의 그 기본이 원래 반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 정말 연대를 하겠다라면 서로 정관과 정책을 맞춰가면서 합당을 하든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일정 부분에 있어서만 일단은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정희 그 전 의원이 네. 그 대선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고 나왔습니다라는 네. 말을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한 손에 더 얻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비춰지기 때문에 근데 야권 연대에서는 좀 야당이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만의 정책과 색깔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굳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뭐 정의당이 됐건 노동당이 됐건 연대를 해서 야권에 대해서 좀 표를 얻어보자. 이것은 무조건 여당이 싫으니까 연대된 야권에게 오라. 야권의 정책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이제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죠? 오른 지적이시고요. 네. 그래서 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과 대선을 끝내고 나서 백서를 발간했는데 그 네. 안에서도 야권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적인 평가들이 줄을 잃었어요. 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이 자기 발로 서고요. 자기 근육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죠. 치열한 내부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고 이번 28 전당대회가 그러한 출발점이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지도자들이 좀 워딩이 분명하지 않다. 종북 세력과 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교수님의 그런 우국충정 어린 말씀 잘 저희가 받아들이겠고 우리 그 후보들이 앞으로 당의 리더로 서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하고 당원들에게 보내지 않으면 이번에 당대표 되기 어려우실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당대표는 누가 더 유리합니까? 보시기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고요. 대박을 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문재인 의원이 국민적인 이런 그 인지도나 이런 대선에서의 어떤 후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서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시선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제 문재인 의원은 말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정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단기 접전에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 문재인 의원도 참 많은 고민 끝에 이번에 나오시게 됐고 본인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정치 생명을 저는 걸었다고 봅니다. 자, 바깥에서 볼 때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또 하거든요.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이제 이른바 친노 세력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서 나머지 세력들이 이제 결국은 나가서 뭐 다른 당을 차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따 말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내구도를 보니까 일단 친노 세력이 의원들 한 55명, 그리고 비노 세력이 71명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노 세력 중에서도 심정적으로 아마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은 더 있고 문 후보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친노 패권주의, 그 네. 스스로 패족이라고 했던 네. 과거의 그런 불행한 그 자신들의 정책적 실패, 네. 그걸 딛고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도 하시고 지금 네. 이렇게 재개하고 계신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당을 해서 정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네. 이 앞으로 전당대회를 이끌어갈 때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렇게 합종연행으로 전당대회를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줄 세우기, 네. 지역주의, 그다음에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이런 걸로 네. 전당대회를 끝날 것인지, 예, 여기에 좀 그거에 대표가 따라서, 있고, 예, 네.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정동영 의원께서 네. 탈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치고 뭐 네. 원외 세력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 야권 원로들하고 지금 탈당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역시 정 의원 역시 그렇습니다. 그분도 과거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도 지내고, 통일부 네, 장관, 통일부 장관. 네. 또 야권 내에서 나름대로 축을 형성하고, 네. 또 이런 종북 노선이라든지 네.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데 큰 기여도 했고, 또 많은 또 실패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결별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명분을 가지고 과연 내가 그러니까 만들어낸 야당이 과연 어떠한 차별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바지할 것인지, 이런 걸 뚜렷이 제시할 수 있는 비전 능력이 있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변 변호사는 좀 분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도 아마도 글쎄요. 그 문재인 의원께서 만약 당선이 되신다 한다면 조금 더 연기가 많이 피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친노와 비노의 해묵은 갈등이 워낙 오랫동안 좀 얘기가 네. 됐었고, 그래서 물론 외부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하신 김부겸 의원 같은 분이 나오시면 좀 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박지원 의원 대 문재인 의원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지나치게 또 개파색만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내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문 의원이 대표로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을까? 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새로운 정치가 시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두 분 다 사실은 옛날 분이시긴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민들이 어떤 제1야당에 바라는 어떤 진보적인 개혁, 네. 이것은 조금 더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분당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서로들 일치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지지율 20%로 떨어진 부분은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바뀌기는 어렵다. 따끔한 네.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요번에 좀 탈바꿈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절실한 상황을 두 분이 알고 계실지, 두 네. 분이 앞으로 어떻게 대표 선거를 하셔가지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공천이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네. 것들을 어떻게 개혁하실지 참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해보시죠. 예, 뭐 정감록 이후에요. 그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있었고, 네. 아주 또 뭐 메시아처럼 나타날 거라고 하는 기대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네. 우리 정치 현대사를 보면 그렇게 새로운 인물로 주목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다 많이 실패를 했고요. 네. 오히려 개혁이다, 그리고 그 당을 확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뭐 김대중 대통령처럼 오랜 정치를 해왔던 분이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처럼 20대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보수든 진보든 간에 그 당의 내부를 잘 아는 분들이 과감하게 이런 걸 해왔었다는 걸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새 인물이 아니라서 문재인이든 박지원이든 둘 다 이제 텄다,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예. 저도 그 박용진 대변인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사실은 그래도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께서 나오실 경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도 입장에서 선명 야당을 내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문재인 의원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선명 야당의 기치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는 지금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상 양쪽에 걸치면서 어중간한 논평을 내지는 않고 뭔가 한 가지 색깔은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측면에서는 박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하나 합니다. 부끄러운 건 네.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설입니다. 네. 이분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정권에서 뭐 장관도 하셨고요. 더 중요한 건 여당의 대선 후보를 하셨던 하셨죠. 분인데, 네. 이분이 탈당을 거론하고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지금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 그야말로 혁신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에 남아있는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 또 의원들로 하여금 묘한 위기감을 또 발동시켜요. 대선 후보였던 분이 당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져오는 이 묘한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그 이번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똘똘 뭉쳐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설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게 될지, 야권 전체 분열로 가게 될지, 아니면 제1야당이 정신 차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래도 대표가 계속 바뀌긴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계속 같은 분들이 계속 이분했다 저분했다 반복된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맞죠? 그거? 그런 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이 당은 혁신 없으면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고 개파 청산 없이는 우리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묘한 게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분들이 다 개파 구조 위해서 안락한 정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거기서 출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없이 네. 개파주의 청산하겠다고 그러면 어디 바깥에서 안방문 열고 들어오신 분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국민들이 볼 때나 당원들이 볼 때는 약간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부터 시작하시는 것에서 출발하시면 고맙습니다. 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100일이 돼서 기자 간담회도 했는데 보니까 뭐 통진당과 연대 나는 안 한다 아주 뭐 선을 걷습니다. 문희상 위원장. 그리고 그러면서 종북몰이 얘기를 좀 했어요. 종북몰이. 그러니까 종북에 관해 변화할 생각은 없지만 종북몰이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네. 근데 그 전에도 왜 박하시즘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네. 어떻습니까? 지금 메카시즘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이 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정치 현장을 보아온 경험으로는 지금 이 통진당 해상정국을 박하시즘 플러스 정북몰이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날 이 통진당 해상정국이 1년에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물론 옛날에 이제 반공을 국신한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의 완성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국가의 안보위기에 심하게 지금 폐해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국가의 공권력이 지금 행사되는 이런 시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문희상 대표님께서 이거를 종북물이다, 박하시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이 시점에서 맞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털 건 털고 앞으로 여당에 대해서 잘못한 건 우리가 과감히 비판하고 우리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의 여론을 향해서 가는 당대표로서의 위상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요. 종북몰이라는 단어의 정체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종북몰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 위반 혐의를 조사를 한다거나 문제 제기라는 것이 종북몰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야당의 대표가 자격이 없는 거죠.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람을 수사하겠다라고 국가 차원에서 공권력을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과잉적인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 야당이 할 역할이지 지금 현행 살아있는 법률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수사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이제 박한철 헌재 소장님께서도 그날 이 해산 선고를 하면서 이거는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심사숙고 끝에 1년간의 어떤 방대한 자료와 또 방대한 심리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정인데 이걸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종북몰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하고 여당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약간 야권 지향의 지식인들이 여러 언론에 이렇게 기고하는 글들을 보면 경제도 못하고 외교도 못하고 결국 잘하는 건 종북몰이, 공안몰이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 상대를 제압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세력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이게 물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되는 경우에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의원들의 의석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거였다고요.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10만 명에 대해서 다 기소해요.
10만 명이 다 조사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걸 또 냉큼 경찰은 걸 받아가지고 또 10만 명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죠. 테스트포스로 전담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23%에서 35%는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동력 상실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 어린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야권 인사가 이렇게 막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비판을 듣지만 제가 같이 일해왔던 문희상 위원장은 우리 정부장 잘하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적으로 대단히 좋아하고 존경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여러 애정 어린 말씀도 많이 했고 또 지금도 지난 100일 동안 비대위를 이끌어오면서 김무성 대표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타협 정치를 해왔고 상승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 그렇게 봐달라. 문희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 자원 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도 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변 변호사. 지금 통진당 묻고 그거 다 어디로 쓴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61억을 받은 거죠, 올해?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까 이제 지급될 시기에 즈음해서 잔고가 비었다는 게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큰 단체 회계를 맡아보고 있는데 회계를 보면 항상 2월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2월금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몇백만 원 단위로 그 2월금이 남는다는 건 전혀 말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은 빼돌렸다 이렇게 의심이 좀 간다. 선관위가 실사를 하고 있다니까 정확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19일날 선고 당일에도 인건비 명목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9일날 돈이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럼 돈이 나갔다고 하면 19일날 돈이 나간 게 정말 그 개인들의 급여로 지급이 됐는지 한 번 더 정밀하게 실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전혀 없다는 것, 2월금이 너무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다.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명확하게 실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원로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통진당 근데 의원들도 세비를 받았다고 하대요? 12월 세비? 네, 그걸 이제 현행 법률상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원이 구속된다고 하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법률안을 올리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그게 지금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세비를 의원직이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제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니까 계속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구속된 상태라고 하면 일을 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주지 않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12월 세비면은 한 달 세비를 줬을 텐데 그 의원직 상실 아까도 동일한 얘기인데 20일 날이 월급 날이기 때문에 20일 날 나가야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전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11월 19일 날 12월분의 세비가 지급이 됐는데 의원 자격이 19일 날 상실됐기 때문에 그 2주 안에 19일부터 30일까지 일할 계산을 그거는 지금 반납을 해야 된다.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